안녕하십니까. 2회차 모의고사 해설입니다. 2회차 모의고사는 1회차보다는 점수가 조금 덜 나오셨을 거예요. 일단 2회차 모의고사는 11월 달부터 강의를 꾸준히 들으신 분들이 한 3, 40점 정도? 그 정도 나오실 수 있게끔 문제 지문을 선별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실전에서 만나게 되는 사례 형태의 문제, 그 다음에 박스형 문제는 다 빼버리고, 뭐 사례 형태 문제가 하나가 있긴 있는데, 웬만하면 사례 형태 문제 다 빼고, 박스형 문제 다 빼고,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형태들, 그런 문제들만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좀 적응하십사, 그런 유형의 문제들만 뽑아냈습니다. 세 번째,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점수가 30점대 정도 나오면 충분하니까 점수 안 나온 것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아직은 출발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민법은 특히 8월 달쯤 가야 50점대, 60점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점수가 안 나오니까 점수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가 어디 부분에 취약한가,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던 내용과 지문이 어떻게 다르게 출제가 되는가,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설지만 가지고 복습하지 마시고, 그 해당 부분에 대한 강의를 듣거나 또는 기본서를 확인하거나 그 출제되었던 부분, 그 파트를 확인하는 거예요. 출제된 지문을 찾아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44번에 비진이 표시라고 나와 있으면 비진이 표시에 관련된 강의를 한번 듣거나 또는 비진이 표시와 관련된 기본서를 읽거나 이렇게 해주셔야 복습이 되는 겁니다. 그 출제됐던 지문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습을 그런 형태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41번은 법률행위 종류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법률행위 종류를 물어볼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단독행위와 계약을 구별하는가를 물어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두 번째로 채권행위와 처분행위를 구별하는 문제 중에서 처분행위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있죠. 그 중에 채권행위와 물권의 처분행위 구별하라는 것과 처분행위를 또다시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를 구별하라는 것,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아예 법률행위와 법률행위가 아닌 거 구별하라고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법률행위와 법률행위가 아닌 거 구별하라 그러면 법률행위하고 준법률행위 구별하라가 보통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를 다시 나눠서 준법률행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를 구별하라, 이런 식의 문제가 마지막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 마지막 게 제일 까다로워요. 제일 세분화된 거기 때문에. 자, 41번이 바로 그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인간의 행위를 법률행위와 나머지 법률행위가 아닌 것으로 구별할 때 그 아닌 게 이제 준법률행위라는 게 있고요. 준법률행위 또다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가 구별이 돼야 됩니다.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와 법률행위가 아닌 거, 준법률행위 구별해야 되고요. 특히 준법률행위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요거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의사의 통지는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최고. 관념의 통지는 각종 통지 또는 승인, 요런 게 관념의 통지입니다. 그리고 41번은 바로 요거를 구별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중 그 성질이 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의 통지라든가 3번의 승인이라든가 5번의 통지, 이런 것들은 준법률행위 중에서 관념의 통지고요. 4번의 최고만 의사의 통지가 됩니다. 의사의 통지. 답은 4번이죠.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리권 수여, 여기까지만 있으면 수권행위로서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 반면에 대리권 수여의 표시, 요게 125조 표현대리죠.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
대리권 수여의 표시라고 나오면 요거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준법률행위 중 관념의 통지입니다.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여한 것처럼 표시했다라고 해서 준법률행위 중에서 관념의 통지가 됩니다. 다음 4번. 42번 법률의 목적. 자, 목적은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죠.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그와 관련된 것들이죠. 동그라미 1번.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 확정 또는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나중에 그걸 확정 또는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면 매매계약은 성립하고 유효가 되겠죠. 1번이 답이죠. 자, 2번.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죠. 반면에 비진입 표시 무효이거나 허위 표시 무효일 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무효가 됩니다. 3번. 비토지 매매계약 체결 이후 토지가 수용됐으니까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은 유효죠. 원시적 불능만 무효고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였습니다. 4번. 동기가 불법한 법률행위 원칙 유효하죠. 다만 그 불법한 동기가 상대방한테 표시가 되거나 알려진 경우 이때 반사의 질성이나 무효가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동기가 불법한 법률행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라고 해야 되죠. 5번. 법률의 목적의 적법성에서 법은 강행법규만을 말하죠. 임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가 아니지요. 따라서 모든 법규범이 아니라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라고 해야 옳은 지문이 됩니다. 따라서 옳은 건 1번. 43번 불공정한 행위라고 나왔죠. 불공정한 행위는 그 요건과 효과 및 적용 범위 반드시 달달달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폭리행위 일종으로서 반사회 질서의 일종이죠. 자, 2번.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려면 첫째,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이 현저한 불균형은 시가와의 차액이나 시가와의 배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당시 객관적 가치 요로 가지고 판단해야 되죠. 즉 시가와의 차액 또는 배율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위 당시 객관적 가치로 판단해라. 시가와 몇 배 차이 나느냐 이런 거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옳은 지문이죠. 3번. 불공정한 행위가 피해자의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궁박은 본인 기준,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죠. 외우시자 그랬습니다. 궁본, 경무대. 3번이 틀렸죠. 4번. 불공정한 행위는 증여, 기부와 같은 무상행위, 주기만 할 뿐 받는 게 없는 걸 무상행위라 하죠. 또는 경매. 요 두 가지 경우에는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그게 4번이죠. 자, 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의한 가혹의 매매는 무효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요.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있는데 요 놈이 폭리자, 요 놈이 폭리자. 이때 불공정한 행위는 무효고요. 무효니까 을에게 넘어간 등기도 무효가 되고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매수인과 거래한 병도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은 매수인이 폭리자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폭리자인 매수인으로부터 가옥을 매수한 자도 선이든 악이든 가옥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린 거 3번. 44번 비진입 표시라고 되어 있죠. 비진입 표시는 일단 107조에서 1번처럼 되어 있죠. 비진입 표시는 표시한 대로 그대로 효력이 있다. 다만 상대방의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그게 1번이죠. 그 다음에 107조 2항 이게 3번이죠. 비진입 표시가 설령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비진입 표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5번 지인의 뜻이죠. 비진입 표시에서 말하는 지인이란
당사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따라서 5번 당사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진 않았지만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면 비진이 표시라 할 수는 없다가 되죠. 거기에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라고 되어 있는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됐다는 말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라고 표현합니다. 비진이 표시가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즉 내심의 효과가 결여된 비진이 표시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5번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2번이죠.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갑을 위하여 을이 자기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주는 경우, 즉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 이 명의인이 대출 약정을 했을 때 이것도 비진이 표시라 할 수는 없다. 명의인에게 채무 부담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즉 채무 부담 의사가 있다. 채무 부담 의사가 있으니까 비진이 표시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2번이죠. 그다음에 4번은 민법상 의사 표시와 관련된 규정은 개인과 개인 간의 사법상 법률 행위에만 적용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국립대 교수 등 공무원이 거짓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같은 공법상의 행위, 사인의 공법상 행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행위, 그 공법상의 행위는 의사표시 규정에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 틀린 지문이 되죠. 그래서 국립대 교수와 같은 공무원이 거짓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는 상대방이 알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대로 표시한 대로 사직 효과는 발생한다.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4번이 틀렸죠. 자, 45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련된 설명. 착오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면 불일치를 표제가 모르고 있는 거고요. 원칙적으로 유효하되 중요분의 착오가 있고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취소할 수 있죠. 취소를 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109조에 그렇게 돼 있죠. 1번 착오란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2번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표의자가 취소를 하지 않는 한 상대방이나 제3자가 취소할 수는 없죠. 취소권은 착오자에게 있게 됩니다. 착오자나 착오자의 대리인이나 착오자의 상계인이 취소할 뿐 상대방이나 제3자가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자, 3번 착오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입증 책임이죠. 중요 부분에 관한 입증과 중대한 과실의 입증을 다르죠. 중요 부분은 누가 입증합니까? 착오자가 입증하죠.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때 착오자는 취소하려는 자 또는 범죄행위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고요. 상대방은 취소를 저지하려는 자, 범죄행위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됩니다. 그럼 3번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효력을 부정하는 자가 아니라 효력을 주장하는 자. 착오자는 부정하는 자고요. 효력을. 상대방은 효력을 주장하는 자입니다. 결국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것은 착오자의 상대방, 즉 취소를 저지하려는 자, 범죄행위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3번이 틀렸죠. 자, 4번은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를 못하죠.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를 못하는데 예외. 착오자에게 설령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착오를 이용한 경우, 이때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4번이죠. 5번 사기와 착오가 경합하는 경우라고 되는데 이 착오는 여기서 착오는 동기의 착오를 말하고 상대방이 사기에 의하여 동기의 착오가 생겼으니까 유발된 동기의 착오죠. 그럼 착오도 될 수 있죠. 결국 사기도 되고 착오도 되겠지. 이럴 때는 둘 중에 하나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5번이죠. 틀린 거 3번.
46번 임의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대리권 소멸 사유 중에 임의 대리, 법정 대리의 공통된 소멸 사유가 있죠. 본인의 사망, 본사, 대리인의 사망, 성년 후견의 개시, 파산, 대사성파가 있죠. 그 다음에 임의 대리의 특유한 소멸 사유가 두 개가 있죠. 원인 관계의 종료와 습권 행위의 철회. 두 가지. 127조와 128조. 여기에 있는 걸 제외하면 되죠. 답은 몇 번? 대리권 상실 선고가 되죠. 대리권 상실 선고는 법정 대리권 중에 특히 친권 소멸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즉 법원이 친권을 박탈해버리는 걸 친권 상실 선고라고 하고요. 지문에서는 대리권 상실 선고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건 법정 대리권 특유의 소멸 사유가 됩니다. 답은 4번. 47번 현명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현명주의가 뭐예요? 114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이게 현명이죠. 대리 행위가 되려면, 즉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에게 유효가 되려면 대리인이 대리 행위 당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할 것. 이게 현명이죠. 자, 동그라미 1번.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하매 자기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된다. 이게 114조죠. 만에 하나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115조. 대리인 자기 행위로 본다. 이렇게 해놨죠. 3번. 수동대리에서는 114조 2항에서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죠. 즉 수동대리에서는 상대방이 현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3번. 자, 4번. 본인을 위한 것임의 뜻이 뭐죠?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익이든 불이익이든 효과를 본인에게 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4번이 틀렸죠. 자, 5번. 현명의 방식이죠. 분류식이죠. 꼭 대리인, 대리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요. 의리병과 계약을 할 당시에 위임장을 제시하는 등 자신의 행위가 자신이 아닌 본인을 위한 행위임을 어떤 방식으로든 표시만 하면 현명이 있는 것이다. 즉 주의 사정을 통하여 대리 행위란 걸 알 수 있을 정도만 표시가 되면 현명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를 행위의 타인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5번 옳은 질문이 되겠죠. 등급 4번. 자, 48번 무권대리 추인이라고 되어 있죠.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에게 무효죠. 이때 본인이 추인을 하면 무효였던 무권대리 행위가 처음부터 유효가 되죠. 그래서 이 추인은 유동적 무효인 무권대리 행위를 처음부터 유효로 하는 본인의 단독의 의사표시 이렇게 되며, 두 번째, 본인이 추인을 하려면 무권대리 행위 전부를 추인해야 되고 일부만 추인하거나 변경을 해서 추인했을 때는 상대방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누구에게 추인해야 되는가?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승계인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아닌 자, 예컨대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을 했는데 상대방이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상대방에게만은 추인의 효과를 주장, 대항하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추인을 하면 처음부터 유효가 되지만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죠. 묵시적 추인도 가능한데요. 다만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를 장기간 방치한 것만으로는 추인이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이 추인에서 기억나시면 되죠. 1번 틀렸죠? 무효인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할 때 그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아이고 엉뚱한 걸 보고 48번에 1번을 봐야죠. 본인의 단독행위에 해당하며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단독행위죠. 자, 2번 본인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있다면 상대방은 최고할 수 있죠.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요. 상대방이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하는 것으로 보죠. 3번 추인은 반드시 직접 상대방 병에게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무권대리인,
무권대리 행위 상대방, 그 상대방의 승기인에게도 할 수 있죠. 4번 계약이 아닌 단독행위 무권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주 종류가 있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갑의 재산을 가지고 의리 권한 없이 재단법인을 설립한 경우 이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고, 요거는 절대적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이 안 됩니다. 반면에 계약의 해제나 계약의 취소 같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계약의 무권대리를 준용함으로써 본인은 추인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나눠야 됩니다. 둘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를 나눠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만 추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번 틀린 지문이 됩니다. 5번 본인의 무권대리 추인은 무권대리의 전부를 추인해야 된다 그랬죠. 일부를 추인하거나 변경을 해서 추인했을 때는 상대방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게 5번이죠. 그리고 4번 49번 무효와 취소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139조 무효행위 추인이 있죠. 조문 암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원칙이 뭐죠? 무효인 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죠. 다만 예외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본다. 이렇게 되죠. 새로운 행위로 본다. 즉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로 본다 일 뿐 무효인 행위가 유효한 행위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무효 행위를 추인했을 때 그 무효 행위가 유효한 행위로 바뀌는 게 아니라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가 139조입니다. 그래서 1번 틀린 지문이 됩니다. 2번 무효인 행위가 요식이든 분료식이든 분료식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무슨 소리예요? 몰라도 됩니다. 무효인 분료식을 유효한 요식행위로의 전환, 요게 안 됩니다. 요거 우리민법 138조에 의하면 무효인 행위를 다른 유효한 행위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데 무효인 행위를 유효한 다른 행위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무효인 행위가 분류식 행위인 경우 이거를 유효한 요식 행위로의 전환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2번은 가능하고요. 3번 취소는 계약을 취소했을 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취소가 있고요.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 취소가 있습니다. 이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취소가 원칙이고요.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 취소가 예외가 됩니다. 자, 절대적 취소가 뭐가 있을까요? 제한 능력을 이로 취소한 경우. 반면에 상대적 취소는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 요게 상대적 취소죠. 이렇게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취소와 대항할 수 있는 취소로 나눠서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취소가 원칙이 됩니다. 거기 3번 무효는 절대 무효가 원칙이고요. 4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이 뭐죠? 취소권 포기죠. 그 다음에 법정 추인. 추인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두 개 다 원칙적으로 취소 원인이 소멸해야 됩니다. 소멸.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미성년인 상태에서는 취소권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성년자가 된 후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 포기 또는 법정 추인은 원칙적으로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됩니다. 그게 4번이죠. 자, 5번은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라고 146조 조문이 있죠. 법률행위 한 날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 행사라. 법률행위 한 날부터 10년이고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50번 법률의 부관 중에서 조건이 나왔고요.
조문 조심하자 그랬습니다. 1번이 뭐죠? 기정조, 기해무, 요거죠? 불정무, 불해조. 외우시라 그랬죠? 1번 기성조건이 정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로 유효, 기성조건이 해지조건이면 무효. 요거죠? 자, 2번 법정조건은 조건이라 볼 수 없고요. 3번 불능조건. 자, 불능조건이 정조건이면 무효죠? 불정무. 불능조건이 해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죠? 불해조. 이렇게 되겠죠. 4번 조건 성취 여력은 147조 1항 2항에 의하면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거나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 장래효를 원칙으로 하죠. 장래효를 원칙으로 합니다. 5번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원칙, 해제, 취소와 같은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 붙일 수 없습니다. 예외,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채무 면제와 같은 상대방의 이익만을 주는 것은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원칙적으로. 다만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단독행위 조건 붙일 수 있고, 채무 면제와 같이 상대방의 이익만을 주는 경우 이때도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5번이 틀렸죠. 자, 51번 물권의 본질 내지 특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죠. 그게 동그라미 1번이죠. 2번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하죠. 3번 원칙적으로 물권의 양도성은 절대적으로 보장이 됩니다만은 채권은 양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게 3번이죠. 자, 4번 물권 법정주의가 있죠. 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한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때의 법률은 국회 재정법만을 말하죠. 따라서 명령규칙은 제외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5번은 뭐죠? 일물 일권주의죠. 그러니까 4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52번. 이번 모의고사에서 유일하게 사례 형태가 하나 나와 있어요. 52번. 갑은 을의 사기에 의하여 을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해주는 계약을 취소했다. 순서대로 따지면 이렇게 돼 있죠.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계약을 하는 날 을이 사기를 친 거야. 그걸 모르고 을에게 등기까지 넘겨줬고요. 그 다음에 갑이 계약을 취소한 겁니다. 자, 계약을 취소하면 물권행위도 무효가 된다. 따라서 갑이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을에게 이전된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가 되고, 따라서 을 등기는 무효가 되며, 따라서 갑은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지요. 여기 한 세트고요. 만에 하나 을이 병한테 팔아먹었다면 어떻게 될까에 문제가 생기고, 병은 원칙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을 때는 보호가 되죠. 그런데 사기를 이유로 취소했을 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110조 3항에 의하여 병이 선이라면 소유권 취득하고 악의라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52번이죠. 자, 동그라미 1번 계약을 취소하면 소유권은 당연히 갑에게 복귀가 되고요. 2번 갑은 을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이 틀렸죠. 을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3번에 을 등기를 말소할 때까지 소유권자는 여전히 을이다. X. 을 등기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가 되고 그 을 등기는 무효가 된다. 잊지 마세요. 4번 2에서 갑이 행사하는 말소 등기 청구는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5번 을 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그가 선이라면 110조 3항에 의하여 보호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은 3번 이렇게 될 겁니다. 53번 가등이라고 되어 있죠. 부동산 매수인이 장차 발생하는 이전 등기 채권의 순위를 미리 확보할 목적으로 가등기를 해두게 되겠죠. 이게 가등기죠. 따라서 가등기 내용은 장차 행해질 본등기 내용과 일치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1번 틀렸죠. 그 다음 가등기를 부기등기 형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이걸 가등기의 가등기라고 하죠. 2번이 옳은 지문이죠. 3번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의 순위를 확정하는 게 아니라 보전, 미리 땡기는 본등기 순위를 보존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순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아니라 본등기 순위를 보존, 미리 확보하는 본등기 순위를 소급시키는 그런 효력이 있습니다. 본등기 순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아니라 본등기 순위를 보존, 미리 확보. 4번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하게 되면 순위만 소급할 뿐 소유권은 본등기한 때 취득하게 됩니다. 즉 물권 변동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5번 물권적 청구는 가등기할 수 없지요. 물권적 청구는 물권 변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청구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는 본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옳은 것은 2번. 54번 187조에서 말하는 기타 법률 규정의 물권 변동. 자, 187조에서 말하는 기타 법률 규정의 물권 변동은 어떤 거죠? 등기 필요 없는 거죠. 그게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기 필요 없는 게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등기해야 되는 것은 이죠. 대표 중에 몇 번이죠? 4번 점유취득시효. 자, 등기해야 되는 거 매매, 교환, 증여, 매매 이약 완결권의 행사, 특정 유증, 이행 판결, 점유취득시효, 공유물 분할 소송 중 조정이 성립 이런 것들이 다 등기가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54번은 등기 필요 없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등기 필요한 것은 이라는 문제고요. 답은 점유취득시효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55번 혼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동은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이 있죠. 1번 동산물권, 부동산물권 구별 없이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2번 점유권과 광업권은 소유권과 병존이 가능하니까 점유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광업권자가 광산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점유권과 광업권은 소유권과의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3번. 요게 기본이죠. 갑소유 땅에 지상권을 갖고 있던 을이 그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요게 대원칙이죠. 191조 1항. 즉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이 되면 그 제한물권은 소멸하죠. 자, 4번.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은 절대적 소멸이죠. 즉 지상권은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혼동 이전 상태로 권리가 복귀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소멸 권리는 부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4번이죠. 5번 혼동에 의한 원인은 특정 승계도 있을 수 있고 포괄 승계도 있을 수 있죠. 을이 이 토지 소유권을 매매를 통하여 취득할 수도 있고 상속을 통하여 취득할 수도 있죠. 특정 승계도 되고 포괄 승계도 되겠죠. 혼동의 원인은 특정 승계도 되고 포괄 승계도 된다. 따라서 5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기본이죠. 기본. 자, 56번 점유권 중에서 간접점유가 나왔습니다. 간접점유 누구죠? 임대인 생각하면 되죠. 194조.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지요. 그러나 자력구제권은 없지요. 동그라미 1번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이 인정된다.
2번 간접점유관계는 계약 등을 통해 성립하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 그걸 점유매개관계라고 하고요. 점유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성립할 수 있죠. 3번 간접점유자의 점유보호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이렇게 이해하시자 그랬죠. 갑이 을에게 물건을 임대했고 제3자가 임차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 이때 직접 점유자도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간접 점유자도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간접 점유자의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직접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행사할 수 있는 보충적 권리가 아니라 직접 점유자의 점유물 반환 청구권과는 별도로 인정되는 독자적인 권리가 됩니다. 거기서 보충적이란 말은 직접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청구하지 않을 때 간접 점유자는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보충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간접 점유자의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직접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가 하지 않는가와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보충적 권리가 아니라.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 간접 점유자에게는 자력구제권이 인정되지 않지요. 자, 5번 직접 점유자가 제3자에서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 간접 점유자도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 207조 2항의 제한이 있죠. 간접 점유자는 침탈자를 상대로 먼저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을 때 자기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게 207조 2항이죠. 그게 5번이죠. 간접 점유자는 제3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 그때는 자기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207조 2항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조문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3번. 자, 57번 취득시효라고 되어 있죠.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고 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입니다. 원시취득은요, 구권리에 있었던 제한물권은 깡그리 소멸하면서 깨끗한 상태로 취득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게 동그라미 1번이죠. 자, 2번. 시효기간 경과 후라는 것은 이런 거죠.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 이상을 점유함으로써 시효가 완성이 되고 그 시효 완성을 이유로 을이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겼고 그래서 을이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했는데 갑이 제3자에게 팔아먹은 경우 요게 분쟁이 제일 많죠. 이럴 때 그 제3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부동산 점유취득 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는 시효 완성 당시 즉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를 상대로 하라는 게 판례입니다. 따라서 시효 완성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는 원칙적으로 취득시효 즉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2번이죠. 3번 취득시효 대상이 되는 거 자기 소유 부동산 된다 그랬죠. 일필토지 일부 된다 그랬고요.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되고요. 공유 지분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3번 일필토지 일부 된다. 자, 4번 등기부 취득시효는요. 일단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로 등기가 된 자가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는 자가 당연히 이 등기로 무효 등기입니다. 부동산을 10년간 소유의 이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며 과실 없이 점유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 선의 무과실 점유는 10년간 계속해서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느냐 아니면 점유를 개시할 때만 선의 무과실이면 족하냐. 판례 점유를 개시할 때만 선의 무과실이면 족하다. 10년 점유기간 동안 계속해서 선의 무과실일 필요는 없다. 4번 X.
자, 5번. 이 점유는 간접 점유도 됐죠. 이런 거죠. 갑소유 땅을 을이 점유하다가 이 땅을 을이 병에게 임대를 함으로써 임차인 병이 직접 점유, 을은 간접 점유. 이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을에게 시효완성을 인정합니다. 병이 아니라 을에게. 그러니까 점유취득시효 요건으로서의 점유는 간접점유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간접점유도 된다. 5번이죠. 틀린 거 4번. 58번 공동소유 동그라미 1번 각 공유자는 지분권에 의하여, 지분권이 뭐죠? 거의 단독 소유권처럼 같다 그랬죠. 따라서 각각의 지분권마다 물권적 청구권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이 공유하던 땅을 제3자 병이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면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제3자를 상대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동그라미 1번이죠. 반면에 이 병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같은 돈은 지분 비율만, 자신의 지분 비율만 이렇게 되겠죠. 그게 2번이죠. 3번 공유자는 5년 범위 내의 분할 금지 특약 또는 경계표와 같은 또는 집합건물 공용부분이나 대지와 같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분할이 금지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분할할 수 있는 분할의 자유가 있죠. 그게 3번이죠. 4번은 1번하고 똑같은 거예요. 갑과 을이 공유하던 땅이 있었는데 제3자 병이 무단으로 등기를 했다. 그러면 갑과 을은 각각 단독으로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 명의 무단 등기가 있을 때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5번. 공유물을 분할을 했는데 갑을병이 공유하던 땅을 이렇게 현물 분할을 했는데 병이 취득한 부분에 하자가 있다면 기존의 공유자들은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담보 책임을 지는 내용은 뭐냐? 지분의 비율로입니다. 기존의 자기 공유 지분 비율로, 즉 균등한 비율로가 아니라 기존 공유 지분 비율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번 틀렸죠. 균등한 비율이 아니라 기존의 지분 비율로 이렇게 되겠죠. 59번에 1번이 지상권의 뜻이죠. 타인 토지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 토지를 사용식하죠. 2번 지상권자는 지상권 양도할 수 있고 담보 제공할 수 있고 토지 임대할 수 있죠. 설정자 동의 따위는 필요 없죠. 3번 건물 공작물 수목 소유 목적으로만 지상권이 가능하니까 경작 목적 지상권은 안 되죠. 그게 3번이죠. 경작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번 지상권이 설정되는 땅은 일필토지 전부여도 되고 일부여도 되죠. 5번 지상권 설정자는 토지를 그 사용에 적합한 상태를 두어야 하는가? 안 되지요. 지상권 설정자는요. 지상권 행사를 방해만 안 하면 됩니다. 즉 토지를 그 사용에 적합한 상태에 두어야 한다가 뭐예요? 현상 유지, 수선, 의무. 요거는 지상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용익물권자들 공통입니다.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현상 유지라고 하죠. 용익물권자,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5번 X. 60번 지역권은 보통 요역지 소유자가 취득하지만 반드시 요역지 소유자만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요역지의 지상권자, 요역지의 전세권자, 요역지의 임차인도 지역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1번 틀렸죠? 292조 1항에 의하면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 공유자 중 1인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공유자 중 한 사람이요 지역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면요 모든 공유자에 대하여 중단의 효력이 있답니다. 한 놈이 중단시키면 전원의 중단의 효력이 있게 됩니다. 2번 X. 반대로 4번은요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이라고 지역권 취득기간을 중단시켰을 때 한 놈만 중단시켰다. 전원을 중단시키지 않는 한 중단의 효력이 없답니다. 두 개 비교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공유자 1인에 대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은 전원을 중단시키지 않는 한 중단의 효력이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면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거고요. 공유자 1인에 대하여 취득기간을 중단시켰다 하더라도 전원을 중단시키지 않는 한 취득기간 중단의 효력은 없습니다. 이렇게 꼭 구별해서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3번 지역권의 수반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권의 수반성이 뭐죠? 292조 1항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이거죠. 요 부종하여가 뭐예요? 수반하여 이렇게 해서 거죠. 이게 수반성이죠. 함께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거 임의규정이죠. 당사자가 다른 약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권의 수반성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합니다. 5번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따라서 요역지는 일필토지 전부여야 되고요. 승역지는 일필토지 전부 또는 일부여도 됩니다. 요역지는 무조건 일필토지 전부여야 되고요. 승역지는 일필토지 전부여도 되고요. 일부여도 됩니다. 꼭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지문입니다. 따라서 5번도 틀렸죠. 옳은 거 3번.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60번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나머지는 또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